하여튼 좀 어렵지만 접하시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가 좀 생산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공표되고 또 검증되고 또 활용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은 뭐 하루에도 뭐 심지어 여러 번씩 뭐 일개 병원에서 뭐 지난 몇 년간 뭐 무슨 환자가 뭐 몇 %가 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그 병원이 갑자기 손님이 몰려가지고 환자가 늘은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병원이 망해서 환자가 늘은 건지 뭐 예를 들어 숱한 혼란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심지어 뭐 9시 정규 방송에 그런 식의 통계들이 막 나오고 그런 통계가 딱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은 그 과의 그 외래가 그냥 북적북적 밀리죠. 심지어 근데 또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그 예를 들어 연보를 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혹시 보건소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매년 연말 되면 연보 내느라고 엄청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낸 통계를 도대체 누가 쓰느냐? 실제로는 많은 그 사람들의 작업 시간이 들어가는 그 통계 그 연보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져도 그것을 뒤져보는 사람 별로 없고 대충 한 1, 2년 지나면은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제가 보기에 어떤 거하고 통하냐면 이제 당장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또 쓸모가 있는 정보 그래서 또 실제로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뭐랄까요? 뭐라고 그러지? 국격이라고 요즘 그러죠? 국격을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형 2차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주로 이제 경험을 했었고 해서 이제 주로 소개를 할 뭐 건강보험 자료도 요즘 공개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의료 패널 자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규모 2차 자료들을 이제 활용하는 연구도 그것이 가지는 장점 그리고 기존 연구의 기존 통계 문제점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제일 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료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전국민 단일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질병 금고가 따로따로 있는 보험자가 따로따로 있는 데서는 이런 전 국민의 예를 들어 의료 이용 정보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의료급여조차도 지금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되다시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입원이나 외래 뭐 심지어 무슨 알약을 무슨 회사의 무슨 약을 하루에 한 번에 몇 알씩 하루에 몇 번 며칠치 처방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한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전산청구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의 전산청구율인데 외래의 경우에는 이미 99년, 2000년을 넘어서부터 2005년쯤 되니까 99.3%. 2005년에 이제 93.9%인데 지금은 거의 뭐 99.9%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산 청구율이 높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많은 의료기관, 특히 뭐 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 청구를 할 때 종이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누가 며칠 날 와서 무슨 병으로 며칠치 약 타갔냐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무슨 처치나 치료를 했는지 뭐 무슨 약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거의 100% 전산화돼서 이제 다 운영된다. 근데 문제는 이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이제 매년 나오는 건강보험의 통계 연보입니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게 뭐 이제 지급 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급여비 뭐 이런 식의 통계, 그러니까 합산 통계만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여기 이 건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아파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매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한 일주일에 닷새를 간 건지 닷새를 갔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에서 5건으로 분리해서 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한 건으로서 모아서 청구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지 않는 그런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냥 재정적인 측면에서 회계장부 적듯이 이제 하는 그런 식의 통계죠. 그리고 일부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질병별 통계가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질병명이라는 것들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중복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통계연보가 진짜로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매년. 근데 여기 나온 질병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의료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도 옛날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바라보고 매니지먼트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 비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영어권에서는 코스트 컨테인먼트라고 표현해가지고 비용 절감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관심사가 뭐겠어요? 여기서 누가는 의료기관이죠. 어느 의료기관에 언제 얼마 청구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료도 어떻게 되냐? 어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언제 청구했는지 그 다음에 몇 건이나 청구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이란 의료제도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어떤 비용 패러다임에서의 특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연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보건정책 강의에서도 일부 얘기는 했지만 이제는 비용 관리를 한다고 예를 들어 서구의 유수한 국가들이 30여 년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실험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은 2000년 초반 들어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실패했다. 뭐 그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냥 다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제 비용만 바라보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절감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비용과 질을 이제 같이 보고 양자를 균형 있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문제. 근데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 풀컥 이제 물풍선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대하는 퀄리티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에서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질이 좋은 의료 서비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얘기하는 걸까요?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질이 좋아요? 어느 의료기관 같은 게 잘해주더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최선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 유명기관 짧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좀 주관적인 소비자의 만족도나
편의성 같은 것도 있겠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비용이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 효과가 좋고, 그 효과가 결국은 이제 뭡니까? 헬스 아웃컴에 예를 들어 사망이나 장애를 줄이는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용과 질을 같이 추구하려고 할 때는 이제는 무슨 정보가 우리한테 중요하냐? 누가 하여튼 어떤 환자가 만약 아팠어. 아팠는데 이 사람이 무슨 치료를 받았어. 그런데 결과가 어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급성심근경색 환자 입원 환자 한 명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평균 비용이 얼마야,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속한 예를 들어 처치를 받고 제때 이제 정확한 뭐 예를 들어 뭐 수술이든지 뭐든지 이런 걸 받아서 봤더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다른 후유증이나 장애 없이 잘 퇴원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같은 정보라도 뭘 중심으로 보게 되냐? 이제 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누가 얼마 무슨 병으로 얼마 청구했는지 얼마 청구했는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통찰해서 볼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로 가야 되고, 이제는 언제 청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진료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언제 무슨 인터벤션을 받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것도 뭐 한 10건으로 나눠서 청구하면 10건이고 모아서 청구하면 한 건이고, 이런 식의 행정적 통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제가 진료 에피소드라고 표현했는데, 요 개념은 예를 들어 뭔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즉 진짜 의료 서비스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원 에피소드로 보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같은 예를 들어 자료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도 달라지고, 따라서 자료도 그것에 맞게 완전 다른 체계로 이제 재편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분석하고 통계를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자료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환자한테 무슨 약을 줬어. 비용을 들였어. 그리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해서 깎아버려. 그럼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그런 어떤 그 심사 사건과 관련된 그런 불편한 심기도 있고, 아울러 그럼 심사에도 삭감되지 않는 식으로 진단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어서 넣는 그런 관행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저건 청구용 진단명이고 가짜 진단명인데 거기서 무슨 놈의 우리한테 좋은 인포메이션을 얻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이제 그 아주 냉소적인 자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또 그런 분들이 어디서 연구를 맡아가지고 연구 진행할 때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 왜 돈 있고 뭐 백 있는 뭐 예를 들어 서울대나 연대 뭐 이런 데만 이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왜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또 막 그때 또 뭐라고 막 그러세요. 그런 식의 좀 이중적인 태도들이 보건의료 내에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미국의 의료제도가 엉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미국에서조차도 예를 들어 저희가 건강증진 2010년을 목표로 한 건강증진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건 2000년대 초반의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때 이미 미국의 메디케어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낼 수 있는 지표들을 내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 근거로 해서 2010년 계획을 짜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그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의료제도에서 대표성도 없는 메디케어만 가지고도 그거라도 이제 열심히 활용하는 게 미국이었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MQMS라고 제가 한 것은 요겁니다. 메디케어 퀄리티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MQMS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급성 심근경색의 입원 발생률을 이제 표로 그리고 그 다음에 30일 내 사망률을 또 자기네 자료로 이제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메디케어는 특히 이제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래나 야근이 아니라 주로 입원 서비스를 담당했던, 그러다 보니까 주된 관심사가 입원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 돈이 주로 거기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관심사죠. 그래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중에서 또 얼마나 죽는지 이런 통계들을 냈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런 작업의 목적을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잠재적인 질 문제를 발견해내겠다. 그리고 뭔가 제도를 시행하고서는 그걸 이제 제도가 잘 정착되는지 추적하겠다. 또 뭐 아이디어를 얻겠다. 그 다음에 어떤 중재 조치를 누구한테 타겟팅할 것인지 정하겠다. 또 우선순위 정하겠다. 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심지어 퀘스천 또는 가설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의 그 메디케어 건강보험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런 작업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왔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그냥 진짜 순수한 리서치의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프로세스를 관찰하겠다. 즉 아팠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팠을 때 어디로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고 무슨 서비스를 제때 받았고 안 받았고, 예를 들어 응급실에 뇌졸중을 쓰러져 갔더니 뭐 몇 시간 내에 바로 이제 내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진단을 내렸느냐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과정이죠. 그 다음에 아웃컴. 예를 들어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살았느냐 죽었느냐, 장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세스와 아웃컴을 같이 평가해서 그것이 얼마나 퍼포먼스, 성과가 좋은지 또는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하면 그것을 페이먼트 또는 커버리지 폴리시에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페이먼트에 연결시키겠다는 건 뭡니까? 잘하는 데에다가 돈을 더 주겠다, 못하는 데는 돈을 덜 주겠다, 이런 거고요. 커버리지에 연결시키겠다는 것은 뭔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자기네 보험 재정을 거기 더 투입하고 하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즉 돈의 운영 계획을 이렇게 조정하고 어쨌든 자기네 보건의료 시스템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궁극적으로는 활용하려는, 즉 공공정책에 목적하여 활용하려고 결국은 아까처럼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 돌리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데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에 쓰는 대표적인 모험사를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원래는 옛날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영국에 이제 출장을 가신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영국 NHS 대단하더라. 갔더니 어떤 그 아줌마가 뭐 30년 전에 뭐 예를 들어 예방접종한 것까지 그 구닥다리 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무슨 예방접종 받았어요. 뭐 이런 거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즉, NH 시스템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IT 시스템은 정말로 구닥다리였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이런 성능의 PC가 아니라 진짜 옛날 뭐 386 PC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PC들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영국이 2002년도에 이제 영국의 NHS가 지금과 같은 IT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NHS의 미래란 없다. 이런 어떤 그 백서가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근데 그 백서가 때마침 토니 블레어 정부가 그걸 탁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쪼던가 하여튼 수조 단위의 이제 돈을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영국 특히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완전 100% 전산화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산화된 100%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영국의 여러 가지 질평가, 예를 들어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인데 지난 13개월 동안, 아니 15개월 동안 예를 들어 뭐 혈당 체크를 몇 번이나 했느냐, 뭐 약 먹는지 얼마나 검토해 줬는지, 그것들이 다 지표화가 돼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약 먹는데 지금 혈압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율로 해서 지표화가 되어 나옵니다. 그게 수백 개 지표가 합쳐서 한 1000 몇십 점 뭐 이 정도의 이제 평가책이가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시스템 안에 환자의 만족도, 환자가 그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여기 갔더니 별표 5개, 뭐 별표 하나, 뭐 이런 것까지 여기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100%, 특히 잉글랜드 지역 같은 경우는 100% 그걸로 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근데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걸 하고 있나 하면은, 그 시스템의 그 코 핵심 부분을 스파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릅니다. 약간 이제 척추, 근간 뭐 이런 의미로 붙였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씁니다. 뭐 환자 정보 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임상 정보 같은 거 요약하고 뭐 등등등등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 Business Report and Statistics for 연구, 계획, 그 다음에 Public Health Delivery, 이런 거 목적으로 세컨다리 유즈죠. 즉 환자 진료가 프라이머리 유즈라면 이건 세컨다리 유즈 서비스를 자기네 자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자료, 그런 세컨다리 유즈 서비스라는 게 아예 한항목을 이렇게 자기 홍보물에 쓰는데 뭘 하느냐? 퍼블릭 헬스 트렌드를 보겠다. 공공보건의 트렌드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보겠다. 사실은 안전성과 효과성은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 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NHS 시스템 자체를, 이게 NHS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시스템을 체크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쓰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학생이나 스태프들 트레이닝하는 데 쓰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컨더리 유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문을 하신다는 분, 또는 뭐 예를 들어 임상의사는 물론이고 그냥 순수 과학자나 또는 바이올로지스트나 뭐 이런 분들, 또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학문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연구를 많이 하십니까? 실제 병원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 학위 논문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실험하죠. 예를 들어 제가 박사학위를 딸 때도 거의 뭐 한 50명이 넘는 박사학위생 중에서 저같이 이런 그
사회 정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자료 분석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실험실에서 쥐잡고 막 이렇게 해서 쓴 논문으로 다 박사를 따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거기에 이제 과학적 근거에 저희가 레벨을 붙이는데 가장 레벨이 높은 과학적 근거에 사이언티픽 에비던스의 최고 수준은 뭐냐? 무작위 배정된 임상 실험인데 그걸 여러 개 한 것을 한꺼번에 이제 메타 분석한 거 그 모아가지고 그게 제일 레벨이 1A로 제일 높고 그 다음 높은 게 뭔가 하면은 잘 통제된 무작위 배정된 임상 실험이 1B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했던 것 같이 그냥 있는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사실 그냥 옵저베이션 스타디잖아요. 그것도 지난 자료 가지고 그것의 과학적 레벨은 레벨 3로 간주돼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 에비던스 베이스드 뭐 메디신인지 에비던스 베이스드 헬스 폴리시든지 이런 걸 하려면 다 임상 실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비던스는 비록 레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꼭 이런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임상 실험은 어때요? 대형 병원에서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어떤 그 예를 들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는 것만 주로 연구가 되죠.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예를 들어 노인이 예를 들어 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먹을 때 도대체 그 달성 목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약 조절을 해야 안전한 거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일부 퍼블릭 헬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약회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노인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중보건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고 투자해서 에비던스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이런 에비던스 만들면 자칫 임상진료심 해가지고 오히려 클리니컬 프리덤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의사가 자기 자율적으로 막 이런 걸 옥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자료 중 하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관찰해가지고 서베이에서 이제 모아낸 자료잖아요. 임상실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 건강부 결과가 매우 드문 것이라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매우 드문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다 합쳐서 환자가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희귀나 악성 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캔서는 실제 발생 빈도를 보면 다 희귀 질환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갑자기 최근 무슨 암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도 사실은 뭐 흔한 질환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다른 흔한 질환들에 비하면 그 비중은 엄청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가 대충 1000만 명, 당뇨병 환자가 400만 명 정도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1년에 뇌졸중 환자가 다 합쳐서 한 10몇만 명 정도, 심근경색 환자 다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예를 들어 심근경색 환자 10만 명이면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치면 100분의 1 정도의 발생 빈도라는 거죠. 근데 암은 그거보다 더하죠. 또 부위별로 쪼개면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대규모 관찰 연구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임상실험에서 최근에 이제 만성질환과 관련된 약
기술들이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을 3년 또는 아주 길어야 5년 이상 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상 실험 그 전 단계 거쳐야 될 단계가 되게 많고 막판에 문턱까지 오는 약들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기본적인 요건만 탁 맞추고 넘어간 다음에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약을 이 기본은 됐으니까 시장에 쫙 풀어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후 대처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임상 실험이 장기적인 결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로 임상 실험 이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에 이제 적용하는 목표는 대부분들은 예를 들어 암검진을 한다고 치면은 암검진은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이 암검진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미 외국에서 검증되었거나 물론 그 나라 환경에서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대중적인 어떤 스크리닝의 도구로서 예를 들어 암검진이 지금 들어왔고 사실은 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암검진 진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 보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은 앞으로 1년 동안 암검진 절대 받지 마세요. 이쪽은 1년에 한 번씩 받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임상실험을 이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관찰적 연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장단점이 있는데 임상실험이 엄격히 제한되는 환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첨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든 환자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그 고도의 실험적 환경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최고의 효능이 아니라 현실적인 효과. 저희가 효능, 에피커시와 현실에서 에피커시는 가장 바람직한 조건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에피커시라고 하고 그거 말고 이펙티브니스는 실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이펙티브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실제 현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가 허용하는 아까 임상실험처럼 몇 년 못 가는 게 아니라 자료만 있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 10년, 20년씩 팔로우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거 비용이 엄청 싸다는 거죠. 저거에 비해.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마저 못 담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1970년대, 80년대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코호트 연구가 주로 뭔가 하면 심혈관계 질환, 뭐 뇌졸중도 포함해 뇌졸중이나 신경경색을 목표로 해서 병원들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서 한 30년씩 또는 20년씩 이렇게 코호트 막 유지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코호트 연구 추적조사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분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쫓아가기도 어렵고 아무리 뭐 건강검진 패키지로 다 해준다고 해드려도 안 올려는 분도 많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 한 20년, 30년씩 운영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돈이 들었겠죠. 서구에서 우리가 그래도 역학 연구에서는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역학 연구에서는 최고의 좋은 연구라고 얘기하는 코호트 연구가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후에 해가지고 Rethinking이라는 시리즈들을 쭉 페이퍼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했던 짓을,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코호트를 모았던 게 대표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코호트 또는 지역마다 코호트에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다 이게 다르고 우리 돈은 엄청 쏟아붓는데 좀 헛일을 한 것 같다. 그런 리싱킹 시리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리스킹 시리즈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유력한 대안들 중에 하나가 요즘 전산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대규모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기존의 코호트가 달성하지 못했던 수많은 제한점, 대표성도 부족하고 추적조사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극복해보는 대안 중에 하나가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전문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후양적 연구로 비유리성 문제를 후양적 연구라는 게 예를 들어 아까 이런 이런 거 팩트반으로 말씀하신 아까처럼 이분은 여기 반은 앞으로 1년 동안 안검진 맞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관찰해서 지난 1년간 안검진 안 받은 분하고 받은 분하고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양적 코호트 연구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역학 전공하신 분들하고도 논쟁이 있는데 전향적이라는 게 뭐고 후향적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 어디냐 그런 아니, 얘기가 좀 있어요. 코호트도 이게 프로스펙팅은 전향적, 후양적인 후양적이면 미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는데 본인이 있는 역학 교과서들조차도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나중에 다시 개념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자가 내가 있을 때 자료를 막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코호트로 막 끌고 가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건강 문제를 보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모아서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끌고 간다 하면 이걸 전향적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그것과 반대로 뭐 옛날 자료 모아서 하는 걸 이제 후향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논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10년 전, 예를 들어 2000년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확보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헬스 아웃컴을 보겠다 하면은 그것도 전향적 연구 아니냐. 예를 들어 이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 개념에 혼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 근데 저는 안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료 같은 것이 대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만 볼 수 있는 효능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싼 연구 같은 걸 이제 해볼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 한림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따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전형적인 석사 논문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물론 안 겪어봤지만 전형적인 방식에 일단 주제 하나 정하고 설문 도구를 막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설문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뛰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동료를 통해 가지고 설문지 막 뿌려서 수거해서 그거 한 몇백 개 분석해가지고 이제 논문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아니면 건강보험 DB라든지 아니면 요즘 잘 나눠주는 의료 패널 데이터 이런 거 가져와서 거기다 자기 문제의식과 아이디어가 잘 서 있다면 자료를 잘 가공해서 발품 팔지 않고도 훨씬 더 대표성 있는 전국 단위의 연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단도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요즘은 초반에는 이제 한 그 초반이라는 게 한 10년, 15년 전 얘기인데 뭐 이런 청구용 자료를 이거 쓸모가 있겠느냐 이런 논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논쟁은 다 소모적 논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소모적 논쟁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겁니다. 건강보험 자료가 예를 들어 진단명이 엉터리라고 쳐요. 엉터리라고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뭐 가공해서 통계 내거나 뭐 이럴 생각도 안 하고 연보만 내서 창고에 집어넣어버리면 건강보험의 진단명은 계속 엉망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뭔가 트렌드를 내려고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와중에 뭔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제도가 개선되고 그럼 그다음부터 진단명 하나는 옛날과 다르게 신경 써서 정확히 적어내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하니 안 하니 하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소모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떤 검증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우리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를 보는 그런 연구.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기초적인 역학 연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기다 의료 서비스의 직이나 비용을 보는 연구.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그 질병 감시 체계라. 예를 들어 요즘 무슨 질환들이 뭐 어떻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늘고 있다는 것을 9시 뉴스에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난 몇 년간 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대표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런 자료를 쓸 때 이제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이고요.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 도구를 만들어서 막 현장 뛰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그 조사에 직접 여러분들 관여되기 때문에 그 조사의 맥락을 알고 예를 들어 이 문항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보일 수 있고 그러한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런 2차 자료들은 자칫 잘못하면 황당한 결과가 이제 벌어집니다. 일단 환자의 의료 형태나 그 질병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지? 요걸 좀 이해해야 이건 내가 통계 잘못 들은 거야. 응? 아니야 이건 제대로 돌린 거야.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어. 질병 모의 특성 외에도 그 과정에 수많은 진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행이라든지 청구 과정, 또 심사 평가 관련제도, 심지어 건강보험에서 갑자기 몇 년도부터 무슨 그 서비스가 급여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확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외에도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 때나 또는 2007년 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확 어려울 때 보면은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률이 이렇게 확 뛰었다 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분명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계를 잘 하시는 분은 두 가지 의미에서 통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통계 기법, 이때는 뭐 해가지고 자료 어떻게 해서 뭐 로시티 회의 분석 돌리고 티테스트 돌리고 막 이런 것을 잘하는 게 과연 통계를 잘하는 거냐? 나중에 좀 볼게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통계를 잘한다는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진 자료고 이 자료의 제한점은 뭐고 내가 이 자료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건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인가.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잘 가공하고 다루어내는 사람. 예를 들어 이 자료가 쓰레기가 막 섞여 있다면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를 팍 제거해버리고 깨끗해진 노이즈가 사라진 그런 자료로 이렇게 다루어내는 그런 사람도 통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자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황당한 문제가 있어요. 의약분업 전후에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의약분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게 불편하니까 의원 갔다 에코 갔다 해야 되니까 공급자들이 처방 일수를 늘렸어요. 옛날에 3일 처방해 주던 걸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처방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투약 일수가 증가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뭐 대구에서 평균 투약 일수가 오히려 줄었다. 의약분업이 오히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뭐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주사 한 방 맞고 3일치 약 받아가면 투약일수가 3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의료기관에 청구를 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3일치 처방전을 내가 받아서 가면 의료기관에서 투약일수 며칠로 청구하냐? 주사 한 방 준 거 그 하루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같이 한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는 옛날 방식으로 하고 반 정도는 지금 방식으로 하고 이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건강보험 자료를 얻었다고 좋아만 했지 의약분업 전후에 그런 식의 청구 제도에 허점이 생겼다는 걸 전혀 모르는 웬 연구자가 그 자료를 그냥 벌커덕 믿어버리고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의약분업 이후에 투약일수가 오히려 줄다니 기존에 나온 모든 평가 결과는 다 허위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서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료의 청구 방식이 바뀐 제도 변경에 따라 그것을 몰랐던 아주 그 어찌 보면 사소한 실수가 완전 바보 같은 결과로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료 결과 같은 뭐 이런 변수도 나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 사람이 퇴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 제한점도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진료 결과가 필수 항목이 아니니까 대부분 채워오지를 않아요. 거의 한 95% 이상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한테 예를 들어 인슐린을 줄 때는 1앰플을 줬다 그러면은 이 1앰플을 가지고 며칠치 쓰라는 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약일수가 나오는데 투약일수란에다가 1앰플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혈우병 통계를 돌려보면 혈우병이 아주 그냥 엄청난 대중적인 병입니다. 왠가 하면 수술 받으신 분들은 다 그 혈액 혹시 칼로 쬐는데 지혈이 안 될까봐 미리 혈액 응고 검사를 하거든요. 혈액 응고 검사를 딱 하면 자동으로 청구 코드에 혈우병 진단명이 딱 붙어요. 그래서 그 진단명만 믿고 우리나라 혈우병 통계를 내면 혈우병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되고요. 일단 급성 심근경색도 병원마다 어떤 데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청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급성 심근경색을 안 쓰고 그 관상동맥 무슨 하여튼 다른 코드로 쓰는 뭐 그 관행이 또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베리에이션들이 녹아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써야 된다. 근데 그것이 건강보험 자료만 그러냐? 사실은 대부분의 이 대규모 2차 자료들은 거의 다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현실의 노이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도 보면 가끔씩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그냥 덜커덩 썼다가는 바보 같은 이제 예를 들어 결과 해석이 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할 때 그냥 자기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수집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레이아웃을 보고서 뭐 예를 들어 질병명 뭐 하면 이게 질병명 그대로 왔겠지. 뭐 내원일수 며칠 하면 이게 그 내원일수겠지. 그냥 믿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검증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는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예를 똑같은 건강 결과를 비교하더라도 남녀별로 차이가 나고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또 그 사람 건강 수준이나 또는 질병의 과거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고
심지어 소득 수준 때문에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런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얻어낼 수가 있고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꽤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건강보험 자료 같은 경우에 장애 유형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장애로 몇 등급인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보험료 수준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다른 우리 소득 수준 조사하는 것보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일관성 있게 결과를 내주는 대단한 기타입니다.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거주지역, 구시군, 심지어는 읍면동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심평원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한 구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거 분석 좀 해달라고. 근데 뭔가 하면 자기 구에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구 내에 이제 그 동마다 여기는 잘 사는 동네, 여기는 안 있는 동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각 지역마다의 이 건강 지표를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읍면동 수준으로 다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보니까 아 역시나 좀 못 사는 동네에는 예를 들어 뭐 뇌졸중이나 치매가 더 많고 뭐 성연령 같은 거 다 보정을 해도 또 안 그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것이 구 단위의 예를 들어 보건소 보건계획을 세우는데도 읍면동 단위로 그냥 딱 해서 비교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파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증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자료가 한 10년 정도 쌓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암이 있었는지 고혈압이 있었는지 당뇨 있었는지 뭐 예를 들어 고지혈증 있었는지 이런 거 쫙 해서 또 얼마든지 오히려 그 사람의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 문제 조사할 때 대부분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질병의 과거력 들어가죠. 그거 그 사람의 머릿속의 기억에 의존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도 뭐예요? 말하기 싫은 건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건 어쩌면 일단 이거 자체가 구조적인 제한점에 있을지 모르지만 일관성은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과거력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의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그럼 같은 동반상병이라도 그것의 유효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만들어 본다 이런데 이건 뭔가 하면 임신의 관리였습니다. 임신의 관리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비용이 쫙 증가해요. 중간에 조금 감소하다가 막판에 쭉 올라가다가 한 9개월 좀 넘어가면서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신이라는 것이 인구 집단 차원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받아서 언제쯤 하나의 에피소드가 종료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미 자료로 드렸으니까 그 부분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플루엔자인데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요 인플루엔자만 99년 겨울에 확 올라가죠. 다른 지역보다 다른 해보다. 아 요때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은 환자 대비 약 먹는 것의 비율인데 요때는 왜 떨어졌냐면 의약분업 때 의사가 파업하는 바람에 확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캔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암. 전 솔직히 말해서 통계 측면이든 정책 측면이든 좀 선정적 주제자라고까지 저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암이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뭐 정책 세우고 뭐 하면은 흥행이 잘 되거든요. 보건 정책하는 사람, 복지부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인절이 같은 거, 손상 같은 경우는 질병 부담은 암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대 버든이 암, 그 다음에 심뇌혈관질환, 그 다음에 인절이 있거든요.
거의 셋이 삐까삐까한데 문제는 손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어때요? 자동차 사고는 저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이제 하고 있고 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해는 건강보험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우려용도 없이 길거리에서 죽는 분들은 경찰청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이런 식이랍니다. 손상의 자료들이 그게 다 흩어져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도대체 인저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조차도 자료가 거의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종류의 2차 자료를 이렇게 잘 모으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이제 발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자료는 솔직히 지금 제가 2005년도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념이 요즘처럼 이제 철두철미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우리나라에 없었던 손상 통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면 가서 담당자 만나서 막 읍수하면서 설명하면 자료를 줘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읍수해서 설명해 자료 없고 저기 가서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건강보험 자동차도 산재하고 전체 사망을 이렇게 처음으로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제일 잘 사는 상위 5분의 1의 질병 부담이 1이라면 1.2, 1.4, 1.6, 1.9, 의료 구매는 3.3. 네, 질병 부담. 이런 양상이 1년, 2년, 3년 거의 똑같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미 기상청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인가 KEI에서 그러니까 환경 기상 분야의 패러다임, 거기도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뭔가면 그런 거죠. 기후 변화가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그쪽 환경 분야에 이제 상당히 임팩트 있는 메인 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날씨 변화 기상 정보하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 천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제로 이런 시도는 예를 들어 영국 NHS에서도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뇌졸중 예측 모형이 생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오늘의 기상 상태를 봤을 때 오늘은 응급실 뇌졸중 입원 환자가 많이 올 위험성이 높은 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의 스탯 대입을 더 철저히 대비시키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이제 준비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한당뇨병학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건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서 낸 건데 자료의 타당도가 어떻고 유병률, 합병률, 환자 어떤 이상적인 특성, 합병증, 관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는지, 헬스 아웃컴이 어떤지, 의료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낼 수 있단 말이죠. 건강보험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면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국가 통계 같은 것들을 저렇게 이제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다 넘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그래서 당뇨병학회하고 심평원이 낸 결과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국제당뇨연맹 IDF에서 낸 것은 우리나라가 남자 7.1, 여자 5.7% 유병률이라 했는데 이게 한 15년도 훨씬 더 된 경기도 연천군에서 나온 서베이 결과를 전국내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해가지고 나온 연천군에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나라 전국에다 대비해서 나온 결과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01년에 예를 들어 당뇨병 유병률이 7.7% 나왔어요. 근데 2005년에 7.3%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 건 때문에 난리가 나서 자문이 막 들어오고 뭐 그랬습니다. 왜? 인구는 계속 노령화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노령
관련된 질환이 당뇨병의 유병률이 오히려 감소를 해? 이게 말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남자가 8.6, 여자가 7.1. 남자가 8.2, 여자가 6.4 더 떨어졌죠? 사실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이런 이제 일관성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가끔씩 그 복지부 담당 과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자료의 한계도 모르고 가끔씩 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건강영양조사 몇 년에 한 번씩 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트렌드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때마다 물어보는 문항이나 샘플링 방법, 조사 방법이 계속 매번마다 달라져서 절대로 연도간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커멘트가 내놓고 노골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선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적어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내 자료 이렇게 해서 절대로 연도간 비교하지 마세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때 당뇨병학회하고 심평원에 했던 것은 이것도 한 7.7%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남자가 적게 나타나고 여자가 많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령 차이를 보정하니까 거의 똑같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당뇨병의 유병률은 연령을 보정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정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예를 들어 나이가 더 들었어도 여자들이 평균 연령이 더 높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만성질환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병률이?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확률, 조사를 받았을 때 그걸 제대로 답할 확률, 또는 심지어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내가 질병이 가지고 있는지 알 확률, 또는 좀 알고는 있어도 신경 안 쓰고 관리 안 할 확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뒷부분을 쓰기도 했는데 이따가 찾으면 있는데 저희가 통계학적 파워 얘기하죠. 파워가 검정력이란 말이에요. 검정력은 주로 어떤 걸로 결정되나 하면 그게 이벤트 레이트,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냐. 예를 들어 음주율, 흡연율 이런 것처럼 뭐 한 전체 대상자의 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계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차이가 있다라고 검증하기가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 발생률이 되게 낮은, 예를 들어 무슨 암 발생률 하면 뭐 0.1%대 0.15% 이런 건 웬만큼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고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45%하고 55%는 샘플 수가 작아도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검정력이라는 파워 지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는 아쉽지만 질병 통계 내지 않으셔야 돼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가지고 진짜 통계적인 파워에서 이것의 검정력이 어떻고 그것에 이 자료에서 나온 스탠다드 에러, 제가 스탠다드 에러 얘기했죠. 내가 추정한 평균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내가 믿을 만한가, 그거 보면은 통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보고서로 나왔는데 뭐 뇌졸중 유병률이 예를 들어 뭐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다. 지금 정확히 숫자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0명이다 치면 스탠다드 에러를 따지면 이건 4명일 수도 있고 16명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통계가 있더라. 스탠다드 에러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믿으라는 얘기인 건지 말라는 얘기인 건지 그런 식의 이제 통계가 된다는 거죠. 왜?
대다수 건강 문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처럼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이에요. 건강 문제라는 건 그것처럼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드문 사건인데, 이 상대적으로 드문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차이를 보려면 샘플이 지금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과거, 지금도 돈 들이고 있는 이 수십 년 동안 매년, 지금은 옛날에는 한 4년에 한 15억씩 썼는데 요즘은 매년 한 30억씩 쓰고 있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는 통계가 이제 그렇다는 문제. 거기다 이제 더 문제는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사망률이 한 30% 되거든요. 한 달 내 사망률이 대략. 그런데 가구 방문 조사해가지고 통계 내면 그게 어떤 얘기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뇌졸중 걸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는 대충 한 25에서 30% 정도가 한 달 내에 죽어요. 그 이후에도 죽겠죠. 그리고 상당수가 후유증이나 뭐에 특히 뇌졸중 환자는 집에 못 따라오고 요양병원 가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질환을 가지고 가구 방문 조사를 해서 조사하고 그걸 유병률이라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넌센스가 그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바보 같은 현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냥 자료는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생존자만의 통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연령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두 집단, 예를 아까 5분위 비교를 할 때 제일 잘 사는 집단, 못 사는 집단, 두 집단 비교할 때 성연령 통제하려면 샘플 수가 훨씬, 예를 들어 남녀를 통제하려면 2배의 샘플이 필요하고 거기다 연령을 예를 들어 늙은이 젊은이 또 고려하려면 2배 곱하기 2배 해서 4배의 샘플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샘플 숫자가.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도 엄청 1000명 중에 3명 정도는 있는 질병이어야 통계적인 검정력을 우리가 담보하시죠. 근데 이게 성연령 보정하고 연령 분점 보정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 유병률이 한 10%는 정도 되는 질환이어야 국민건강 영양조사로 지역 단위는 안 되고 전국 단위의 그냥 대충의 근사값 정도로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질병 통계 내주고 하시면 나중에 통계적인 검정력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조사 수행 과정에도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득계층을 딱 5분으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제일 못 사는 계층의 60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요. 나머지 5분의 4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의 숫자 다 합친 것보다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부잣집에는 나이 드신 분이 집안에 처박혀서 혼자 계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여전히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놀러 가시거나 해보죠. 가난한 집에 노인 혼자서 있다 보니 가구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저렇게 자료의 근본적 사실은 어찌보면 이런 문제는 단순히 뭐 통계적인 가중치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 조사원들이 성실히 조사를 하긴 했나? 뭐 이런 생각. 예를 들어 우리가 무작위로 해서 딱 선정을 하고 나면 이 사람만 해서 그 집에 없으면 그 다음에 무작위로 해서 다시 샘플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없네. 에이 없으면 이제 있네 하면 있으면 조사하는 식이 돼버리면 이게 저렇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런 이제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따지면 왜 우리나라 아직 흔한 질병에 대한 통계도 거의 없나.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들었던 이런 진짜 초등학생도 웃을 만한 이런 바보 같은 오류들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원래 역학이란 게 대표적인 역학 연구가 1854년에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콜레라가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다 점을 찍어보니까 배수관 근처에 이렇게 다 모여있네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음용수의 문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피엔딩 끝났다는 이제 썰이 있는데 대중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 존 스노우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위생을 청결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냅뒀어도 자연 그런 걸로 다 나을 환자들이 나을 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거죠. 사실은 이 1840년대, 50년대, 80년대까지 이때의 영국의 상황은 뭔가 하면은 어쩌면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영국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시화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아울러 그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 이것이 가지는 그 부작용과 폐해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또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위생이니 뭐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애들도 이제 노동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영양상태 엉망이고 이런 것들에서 위생개혁, 번영과 빈곤, 여러 가지 빈곤 실태 보고서 막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면서 더 그레이트 사니터리 무브먼트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뭔가는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 존 스노우 같이 막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기본적인 먹는 물에 하이진에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이걸 하나의 국가 차원의 어떤 이제 공공성을 위한 운동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수도공급, 하수 처리를 규제하고 이러니까 존 스노우의 역학 연구 같은 것들이 유명하게 떴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아이템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거 주택공장 관리체, 아동노동 금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퍼블릭 헬스 또는 퍼블릭 하이진 이런 것들이 이 국가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내팽개치니까 아무도 챙기지 않구나. 이런 식의 것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 1942년에 비버리지가 이제 사회보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혁 제안서를 쓰고 이것이 전후에 전격 수용되면서 영국에 지금 같은 어떤 사회복지 체계나 NHS의 기반이 확 쌓이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퍼블릭 헬스 또는 역학이란 학문은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만들어내던 학문입니다. 사실 역학이라는. 그리고 그 역학자들이 통계를 하고 한 것이 그 연구의 방법으로 이제 통계를 쓴 거죠.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를 이렇게 정의할까 하죠.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and illness of population and serves as the foundation and logic of intervention. 즉 뭔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공공보건의 문제는 국가의 인터벤션이죠. 그것에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근거 또는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intervention made in the interest of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실은 이 정의 안에서도 뭐 역학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에 퍼블릭 헬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있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 통계론의 첫 부분에 얘기할 때 스태티스틱스가 사실은 상당히 국가라는 의미 또는 국민이라는 의미는 되게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역학이 이런 거고 그런 역학자들이 사용하면서 개발했던 것이 통계 수단이며 또 통계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CDC 질병관리본부 밑에 이제 내셔널 센터 포 헬스 스태티스틱스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CDC가 잘 나가다 보니까 CDC 밑으로 이제 들어간 식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통계청이 뭐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통계 내는 기관인가 보다. 예? 근데 예를 들어 미국
이게 이 센터 포 헬스 스태틱스가 얘기하고 있는 통계, 자기네 조직 목적을 보면 아, 통계라는 건 이렇게 쓰여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겠어요. 건강 수준을 그 도큐멘테이션 하겠다. 응? 건강 수준에 대해서 적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디스패리티, 사회적 어떤 격차, 응?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겪은 경험들을 기술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의 경험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더니 갑자기 뭐 무슨 효과가 있다든지 또는 무슨 부작용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통계청은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헬스케어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통계로 잡아서 그냥 통계값이 이래요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우리의 경험, 그 경험과 의미 그런 걸 기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에서 저런 것까지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원대한 통계에서 이제 하고 다니는 게. 그 다음에 건강 수준과 헬스케어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트렌드를 모니터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헬스 프로블럼을 자기네가 발견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이나 헬스 서비스 리서치를 또 심지어 서포트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폴리시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때 그것에 필요한 어떤 근거 정보를 자기네들이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보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의 임팩트, 영향력을 자기네들이 평가하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 사실은 예를 들어 보건대학원, 보건학을 전공하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한다고 할 때는 만약 실험실에서 이렇게 아주 고도로 실험실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통계는 사실 예를 들어 실험 대상과 대조군이 실험실에서 엄격히 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습도, 온도 뭐 이런 거 다 통제되잖아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정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t-테스트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 실험실적 연구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대부분 다 t-테스트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이번 학기에 했던 수많은 특히 보건의료 문제에서 많은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다별량 분석해야 되고 또 어떤 때 추세를 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예를 들어 이런 데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수많은 영역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한 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을 하시는 중년 교수하고 한번 대판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분은 왜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이런 걸 하냐 이런 건 역학이 아니다 막 그러셨고 저는 그 반대로 구멍가게 연구나 왜 맨날 하고 앉아있냐 응? 지금 필요한 역학은 이런 거다 라고 주장하고 지금에서는 옛날 전염병 시대에는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만성질환 시대에 고혈압 환자가 100만 명인지 110만 명인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 더 중요한 건 또 만성질환자는 예를 들어 잘 죽지도 않아요. 요즘 만성질환 아닌 질환이 없잖아요 거의 사실. 에이즈도 만성질환, 캔서도 만성질환 오히려 거꾸로 요즘 어디 토론을 갔더니 당뇨병을 슬로우 캔서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이제 상황에서라면 예를 들어 우리한테 현재 시대에 중요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역학적 정보는 뭐냐? 당뇨 환자가 얼마인데 이 중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다. 근데 또 제대로 관리했더니 헬스 아웃컴이 얼마나 좋더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옛날처럼 사망률, 발생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냐? 그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은 역학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의료 이용률이지
근데 사망률, 발생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의료 이용률 뭐 이런 게 무슨 역학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가 바이오 케미칼 모델, 바이오 메디칼 모델에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질병이라는 게 특히 만성 질환이 되면서 어때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크게 좌우됐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암 환자라도 주변에서 서포트 잘 해주고 잘 관리할 환경이 되고 심리적 지지자도 있고 하면은 예후가 좋고 그렇지 못하면 예후가 나쁘다는 건 꽤나 많이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질병의 예후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꾸 계속 바이오메디컬 모형 안에서만 보려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우리가 질병이나 건강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넓은 측면 또 넓은 측면 심지어 사회 구조적인 측면까지 이제 같이 바라보고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연결하고 때로는 거기서 새로운 이론을 끄집어내는 어떤 추론해내는 뭐 그런 좀 측면들이 대단히 좀 지금 약하다. 상당히 많은 지금 예를 들어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통계자를 돌려요. 그 결과표 내요. 요즘 뭐 SPSS나 이런 거 쓰면은 표내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이년보다. 또 장학금 내놓고 근데 그 논문에서는 서론이나 목적도 불분명하고 애초에 이 표를 내려고 이 연구를 한 건지도 불분명해요, 사실은. 그리고 표는 냈는데 이 표에 대해서 그 뒤에 우리가 보통 페이퍼 쓰고 나면 뒤에 토론 쓰잖아, 디스커션 쓰잖아. 디스커션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하는 거가 뭐 A군은 뭐 몇몇이 나왔고 B군은 얼마가 나왔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뭐 이 얘기만 쓰다 만다 상당히 많은 논문. 그게 논문입니다.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숫자표 외에는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아까 미국 통계청 그것을 보더라도 단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밑에 배어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우리의 내리는 이러한 추론이 타당함을 증명하려고 이런 통계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요즘 논문들은 표 제시하고 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어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금 신경 쓰신 분이 자기 주장이에요. 누구는 뭐라고 했다 누구는 뭐라고 했다 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 뭐 이런 것이 이제 없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통계도 아니고 제대로 된 연구도 아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전체적인 어떤 논리적인 측면이 대단히 이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문제는 그거죠. 아까 제가 역학이든 사실 통계든 상당히 그 도구 자체 그 출생 비용부터가 공익적 성격이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왜 그럼 우리나라에 아주 흔한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보건의료 영역에 또는 보건의료의 연구 분야의 영역에 공공성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국가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내 병원에서 나온 통계 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서 9시 뉴스에 보도하면 야 잘됐다 우리 병원 떴다 이러고 내가 환자 오겠다 이런 생각들만 하지 제대로 검증된 국가 통계는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진짜 조금 더 좋은 결과 이전에 아마 사람들이 미처 놓쳤던 것 또는 어떤 우리 보건의료의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통계를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쓸 데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여러분이 통계한다고 해봤자 어디 가서 쓸 데도 없거니와 통계 돌려봤자 그냥 제 통계 잘 돌린다 해서 야 뭐 있으면 통계 좀 돌려줘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예, 여기까지 좀 짧게 하겠습니다.